여러분의 집,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 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어요. 2026년 5월 10일,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이 증발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 날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뉴스에 한두 줄로 스쳐 지나간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한두 줄이 여러분 자산을 절반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아직 안전지대에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최대 세율이 82.5%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숫자죠. 집을 팔아서 1억을 벌면 8천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잠깐 여기서 한 발 물러서 볼게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2017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문재인 정부가 파리 대책을 발표했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사라지고 기본세율에 가산세율까지 붙었어요. 세금이 2배, 3배로 뛰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시행령으로 이중과를 일시 유예했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연장됐어요. 근데요, 본법은 그대로였어요. 국회 다수당이 안 바뀌었거든요. 시행령은 그냥 임시 방패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방패가 사라져요. 2026년 5월 10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중과는 자동으로 부활해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시골의 작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평범한 구조죠.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10.15 대책 이후로요. 서울이랑 경기도 12개 지역이 전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어요. 여러분의 서울 아파트, 이제 중과 대상이에요. 시골 집을 먼저 팔면 괜찮아요. 조정 대상 지역 바뀌니까요. 근데 서울 집을 먼저 팔면요? 양도세가 2배, 3배로 뛸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월이나 3월쯤 돼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부동산 중개사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겠죠. 사장님, 임대차 만기가 언제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5월 9일까지 잔금을 쳐야 하는데 3월에 계약을 시작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계약일이 아니에요. 잔금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 이전일이에요. 하루라도 넘어가면 중과가 적용돼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급하게 팔겠네. 급매물이 쏟아지겠네. 근데요, 그 답은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2018년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을 때 시장에 매물이 쏟아졌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물이 사라졌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세금을 80%나 내고 파느니 차라리 들고 가겠다는 심리가 작동했거든요. 보유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버티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급매물 기대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지금 서울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된 거죠.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요.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을 K씨라고 부를게요. K씨는 서울의 아파트 3채를 갖고 있어요. 전형적인 다주택자죠. K씨는 5월 9일 전에 한 채를 팔아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3채 전부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임대차 만기는 빨라야 8월이에요. K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사비를 주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 이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임차인도 나가면 갈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설령 이사비를 주고 공시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매수자를 찾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5월 9일 전에 끝내야 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K씨는 결국 선택을 내려요. 차라리 양도세를 몇 억 더 내더라도 들고 가자. 보유세 좀 더 내면 되지 뭐.
이게 다주택자들의 현실적인 계산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관찰해야 할 게 있어요. 매물이 잠기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1년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 해에 전고점을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도세를 1억 내야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2억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에다 세금을 얹어버렸죠. 매수자는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시세가 찍힌 거예요. 세금이 가격을 밀어올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매물이 줄어들고요. 남은 매물의 가격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모든 물건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물건은 뭘까요?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세요. 첫째,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둘째,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주택. 셋째, 수도권 밖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에요. 이런 물건들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주택자들이 먼저 정리하려고 하는 물건들이죠. 여기서 금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등록 임대주택 중에서 요건을 다 갖춘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중과 배제 대상이에요. 임대차 만기가 곧 돌아오는 물건이라면 주목할 만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이분은 L씨라고 부를게요. L씨는 주택을 3채 갖고 있었어요. 중과가 시행되면 꼼짝없이 걸리는 상황이었죠. 근데 L씨한테는 한 가지 행운이 있었어요. 3채 중에 하나가 등록 임대주택이었고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게다가 임대차 만기가 곧 돌아왔죠. L씨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먼저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한 채를 5월 9일 전에 매도했어요. 그러면 2채가 남죠. 남은 2채 중에서 등록 임대주택을 팔았어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중과 배제예요. 마지막 한 채는 1주택이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순서를 지킨 것만으로 L씨가 절약한 양도세가 얼마일까요? 대략 4억 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그 4억은 세금으로 나갔을 거예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같은 사람이 팔아도 순서에 따라 4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세법의 현실이에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L씨가 어쩔 수 없이 먼저 판 그 물건 있잖아요. 나쁜 물건이 아니었어요. 서울 중상급지였어요. 입지도 좋았죠. 누군가한테는 이런 물건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 현장에 가면 이런 물건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기대를 너무 높이지는 마세요. 이런 물건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이미 움직였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묶여 있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흐름이 감지돼요. 증여예요. 작년 7월이랑 11월에 부동산 증여 건수가 급증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미리 움직인 거예요. 양도세 중과가 돌아올 걸 예상하고요. 자녀한테 미리 넘긴 거죠. 팔아서 세금 80% 내느니 증여세 50% 내는 게 낫다는 계산이에요. 증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 증여, 부담부 증여, 저가 양수도.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10.15 대책 이후로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증여하면 취득세가 12%로 올랐어요. 저가 양수도는 잘못하면 증여로 간주돼서 전체 금액의 12%가 붙을 수 있어요. 부담부 증여를 하면 매매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곧바로 전입해야 해요.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일반 증여로 가게 돼요. 근데 일반 증여를 하면 2월 과세라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묶여요. 사실상 10년 안에는 못 파는 거예요. 증여가 늘어나면 매물은 더 잠겨요. 10년 동안 시장에 안 나오는 물건이 늘어나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거 아닐까요? 근데 현실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매물은 더 잠기고요.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정책의 의도랑 결과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2018년에 이미 목격한 현상이에요. 역사가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어요. 배경음악만 바뀌었을 뿐, 곡은 같아요. 근데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양도세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유세라는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10.15 대책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어요. 부동산 세제 합리화,
이 단어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보유세 인상의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강남권을 보세요. 작년에 20%, 30% 올랐어요. 어떤 데는 40%가 올랐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자동으로 따라 올라요. 간단한 계산을 해볼게요. 2025년 대비 2026년에 1.5배, 다시 2026년 대비 2027년에 1.5배, 두 번만 곱하면 2.25배가 돼요. 지금 보유세로 1천만 원을 내고 계신다면요. 2027년에는 2천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그냥 산술이에요. 보유세가 오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시 증여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악순환이 더 깊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전략이 있어요. 부모가 고가 주택 한 채랑 1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 채 때문에 1주택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10억짜리를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1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혜택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절감돼요. 증여세로 2억에서 3억을 내더라도요. 10억짜리 자산을 넘기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이전하는 거죠. 더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한테 역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의 표시로 현금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어요.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세금은 1천만 원뿐이에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자산 이동이에요. 표면에서는 안 보이지만요. 물밑에서는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관찰해야 할 시그널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1월 중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 여부가 확정돼요. 이게 첫 번째 분수령이에요. 두 번째는 설 명절이에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항상 명절 지나고 나서 움직여요. 올해 설은 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세 번째, 2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의 매물 동향이에요. 이 시기에 매물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잘 관찰하세요. 네 번째는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후예요. 보통 3월이랑 4월의 보유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나오거든요. 올해는 양도세 중과랑 겹치면서 복잡한 양상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여러분이 매수자든 매도자든 이 시점들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경고 드릴게요. 급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목해야 할 건 15억 원대 주택이에요. 30억 넘는 초고가 주택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15억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중상급지 주택, 입지도 나쁘지 않은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거나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장에 가보세요. 중개사무소 문을 두드려 보세요. 뜻밖의 기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두르지는 마세요. 시장은 천천히 움직여요. 사람들은 2월이나 3월이 돼서야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한 발 앞서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시장은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전문가도, 정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규칙은 읽을 수 있어요. 세법은 공개돼 있고요. 시행일은 정해져 있고요. 계산식은 명확해요.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측이 아니에요. 대응이에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에 그려두고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다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물건들 위치가 어딘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임대차 만기는 언제인지, 등록 임대주택이 있는지, 이 질문들의 답을 못 하시겠다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중개사랑 얘기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1주택자라면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한테 이 변화는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관찰하세요. 근데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보여요. 지금부터 현장을 다니기 시작하세요. 중개사무소랑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연락받는 사람이 돼야 해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요. 올해가 중요한 해가 될 수 있어요.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요.
연초에 매수세가 몰리고요. 일부 급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여요. 좋은 물건을 만나는 건 타이밍이 아니라 꾸준함의 문제예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볼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정책이랑 시장은 항상 어긋나는 걸까요? 정부는 매물을 늘리고 싶어 해요. 근데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은 오히려 움켜쥐어요. 팔아서 80%를 내느니 들고 가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어디서든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려 해요. 세금이라는 확실한 손실보다 불확실한 미래의 가격 하락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잠기고요. 가격은 버티고요. 때로는 오히려 올라요. 정책의 의도랑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역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시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실제 흐름이 보여요. 사람들의 심리가 읽혀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세금이 될 거예요. 양도세, 보유세, 증여세. 이 세 가지가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이 흐름을 읽어야 해요. 다주택자라면 방어해야 하고요. 1주택자라면 관찰해야 하고요. 무주택자라면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월이나 3월이 돼서야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뉴스를 보고 놀라고 그제서야 중개사한테 전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1월에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정보를 갖고 뭘 할 것인가예요. 준비하는 사람이랑 부정하는 사람. 시장은 이 둘을 다르게 대우해요. 어느 쪽에 설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5월 10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돼요.